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지난 주말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들으셨는지요? 올해 기념식에 꼭 참석하고 싶었다. 광주 시민들께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부끄러웠고 국민들께 호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대목에서 말을 잊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 10초가량의 공백 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독재자의 후회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고 한 대목을 놓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5.18 기념식이었다는 제목의 SNS를 통해서 반쪽짜리 기념식을 본 듯하여 씁쓸하다고 적었습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녔던 저희 세대에게 광주 사태로 기억되는 5.18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 민주화 운동으로 지역성을 뛰어넘었습니다. 1997년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거행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기념행사 22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5.18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기념일이 아닌 과거에 묶인 오늘의 갈등 현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개시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역할이 요청됩니다. 내년 40주년 기념식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5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악수를 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예. 정치권이 악수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그러게 말입니다. 때 아닌 악수 논란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하고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혹시 쳐다보지도 말을 섞지도 악수도 하지 말라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령에 따른 행동 아니었느냐. 네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속도에 맞춰서 걷다 보니 악수를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 것이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일 뿐 일부러 황 대표와 악수를 건너뛴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일부러라도 악수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 싶긴 한데 하여튼 청와대 설명은 이렇습니다.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기념사에서 한 발언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시긴 했는데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다. 이 부분인데요. 자유한국당의 좌파 독재 공세를 맞받아친 것이라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네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반쪽짜리 대통령이다. 분열을 조장한다라고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집 나간 협치는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가 경제 정책 관련해서 설명을 했어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정태호 일자리 수석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쉬는 날에도 열심히 해명을 했네요. 네네. 뭔가 요새 어떤 내용입니까? 경제 재정 관련한 또 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올해 월 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을 달성할 것이다. 이러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본다면 획기적 변화이고 그 배경에는 정책 성과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네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통계청이 지난 16일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7.2% 늘어난 124만 5천 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예산 증가폭만큼 실업자 수가 증가한 거. 이게 지금 100만 명 실업자라는 얘기가 나온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00만 명에서 100 몇만이 아니라 막 24만까지 나간 거예요? 예.
대졸 이상 실업자 수도 1년 전 대비 5.0%, 2만 9천여 명 증가한 60만 3천여 명. 대졸 이상 비경정 인구도 380만 4천 명입니다. 실업률 역시 4.4%. 네네. 2000년 4월 이후 최대치입니다. 특히 경제활동 주력계층 3040 세대 취업자 수가 각각 9만 명 그리고 18만 7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예. 19개월 연속 감소 중입니다. 3040 세대 볼 때마다 제가 좀 굉장히 민망하고 미안한 기성세대로서 그런 마음이 늘 듭니다. 네네. 취업자는 주로 60세대 이상에서 일주일에 17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해가 아니네요. 지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4%. 그래서 경제협력기구 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라는 보도도 오늘 나오고 있네요. 예. 경제 문제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30대, 40대 이제 소위 말하는 경제에 이제 허리 역할을 하는 세대들의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가장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또 네네. 세대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토탈 유증기 유출로 인한 피해 주민인데 이게 그 화면을 보니까 엄청난 그 불길이 솟아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충남 서산시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하나토탈 공장에서 17일 낮 정호경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스티로폼 등을 만드는 스틸렌 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탱크에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예. 원인을 알 수 없는 열이 발생해서 액체로 이제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분출했다. 네네. 이런 설명입니다. 네. 원인을 왜 알 수 없을까요? 하여간. 그래서 지금 1차 사고가 났고 18일 오전 5시 40분경 탱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두 차례 유출 사고로 어지럼증 같은 것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은 지역 주민 그리고 직원 숫자가 32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네. 하나토탈은 일단 공장 멈췄고 사과문 발표를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 특별 근로감독 실시도 검토 중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런데 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사실을 제대로 전달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난 전파 시스템에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서산시 측은 유출된 유증기 안에 포함된 그 물질들이 유해 물질이 아니어서 네네. 충청남도에 긴급 재난 물자 발송 요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든지 이렇게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예. 그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알리는 게 우선 아닌가 그렇죠. 싶네요. 네. 대남 문자 관련된 말씀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을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근길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입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오늘의 헤드라인. 출발 새 아침 헤드라인 인터뷰.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장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념사 그리고 악수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문제에 놓고 정치권 공방이 벌어지고 있어요. 공방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는 바른미래당은 오늘 손학규 대표가 측근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갈등이 일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미묘한 신경전.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원님 관련된 주제를 좀 여쭤보기 전에 제가 네. 지난 주말에 참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여경이 그 술에 취한 사람들을 이제 그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경이 너무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주장과 네. 그러나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또 매뉴얼이 있을 테고 그러한 정당한 절차에서 한 것이다라는 주장과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면서 네티즌들이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저도 그 실시간 검색어에 대림동 여경이라고 네네. 띄워진 그 뉴스와 영상을 봤습니다. 예. 경찰 현장의 그 어려움. 그리고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상이라고 네네. 보여졌는데요. 먼저 주치자와 관련해서 경찰 현장에서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매뉴얼에 따라서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본인들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네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여경의 그 진압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경의 이 체력과 진압 능력에 대해서는 분명 경찰에서도 지금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여경의 채용 숫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여경의 역할 같은 것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 늘고 있는 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그 경찰 내부 조직에서 내근직을 선호한다든지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실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경의 그 역할과 위상, 능력과 관련해서 경찰이 다시 한번 주의를 한기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현장에서의 수사 과정까지 지내시고 그러셔서 무슨 말씀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난 주말 어떻게 광주에 다녀오셨는지요? 네, 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으로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말씀 나눈 김이에요. 악수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습니다. 네. 김정숙 여사가 악수를 하지 않았다 또는 그냥 일정상의 바쁜 과정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으로 현장이 좀 차분하지 않고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악수와 관련된 상황은 우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상황 자체를 제가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이 우연적이 아니고 고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일단 상황 자체가 좀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의 민경욱 대변인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와 악수를 하지 않은 건 이게 참 이런 표현을 좀 해야 하나 모르겠습니다만 유시민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령에 따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주장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소화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그 발언과 인식 자체가 참 소화하기 어려운 발언과 인식이고요. 그 영부인 정도 되시는 분이 누구의 지령을 받고 행동과 판단을 한다는 그 인식 자체가 소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발언이고요. 상황 자체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우연히 발생한 상황이었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왜곡과 폄하에 대한 본인의 그 저항감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주제로 좀 질문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거취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자연스럽게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4.3 그 보궐선거 이후로 이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과 당을 이끄는 전략의 부재에 대한 그 대부분의 공감대가 형성된 성토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줄 것과 당을 이끄는 전략을 제시를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 보궐선거에서도 그랬지만 양당의 기득권
그리고 양당의 원심력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제3정당인 바른미래당의 공간 자체가 많이 닫혀져 있는 상황인데 이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보여줄 것을 당의 대표에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 요구사항을 듣고 지금껏 침묵을 하고 있고 지금껏 전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최초에는 전략의 부재에 대해서 성토했던 목소리도 이제는 퇴진으로까지 옮겨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열린다면서요? 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그 손학규 대표가 지금 집권 인사를 발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당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손학규 당대표께서 전략의 부재와 리더십의 부재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공경에 처하자 방어막을 치는 방식이 본인의 측근 인사들을 기용을 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면직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그러한 인사들이 당을 내외적으로 균열을 시켜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 정책위 의장 같은 자리는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서 국회의 정책을 생산하고 국회의 전략을 준비하는 그런 원내대표와의 호흡이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의원께서 맡고 계시는 역할 아닌가요? 제가 김관영 원내대표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와의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께서 본인의 인사라는 측면을 강행하시지 마시고 원내대표와 함께 이 국회의 전략을 호흡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를 인선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당대표에 어떤 분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보궐선거 때 저희들이 목도를 했는데 제3지대의 정당의 공간이 지금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당원들께서는 이 총선에서는 더욱더 양극단의 정당의 원심력이 커져 갈 텐데 이러한 원심력을 차단하고 제3지대의 구심점을 만들고 공간을 확보할 그러한 제3지대의 리더십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리더십 체제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리더십 체제 하나의 대안으로 안철수 유승민 체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바른미래당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언제 귀국하시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연락 안 하십니까?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돌아오실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그렇게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직접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락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연락을 시도하는 많은 분들에게 일체 접촉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나 국회가 불러서 돌아오시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유승민 대표와의 그 공동 대표 체제에서 운영됐었던 지분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유 대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유 대표님이 사실 그 바른미래당으로 오셔서 바른정당계는 바른미래당에서 늘 소수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요. 그런 판단 하에서 초기에 바른미래당 활동에 있어서 많은 그런 소극적인 모습과 방관하는 모습을 좀 보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바른미래 내에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의 갈등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확고히 하신 것 같은데요. 국회의 그 패스트트랙 과정을 겪으면서 원내의 많은 의원들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직접 소통을 하시고 결론을 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생각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생각을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서 지금은 원내 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소통 과정을 거치면은 유승민 대표도 바른미래당의 다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이 자리에 그 의원께서 앉아 계셨던 자리에 그 이혜훈 의원께서 같은 당의 이혜훈 의원께서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바른미래당의 정체성 관련해서
A로부터 B 같다, B로부터는 A 같다. 그러나 우리는 A도 B도 아닌 보다 나은 C의 어떤 그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같은 중도의 역할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은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중도는 일단 그 양극단의 정당이 자신의 그 지지 세력을 이념에서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 이념을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지지 세력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른미래당은 기존의 우리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지 세력의 역할을 했던 지역, 이념, 이 부분에 대해서 구태 정치이고 한국 정치를 병들게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역과 이념을 기반하지 않은 민생과 실용을 추구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라고 저희들이 정체성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현실 정치에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현실 정치는 지역이든지 이념이든지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기반을 더욱 공고히하고 확대하는 방식의 정치를 생산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다시 이념이나 지역으로 회귀하려는 그런 모습도 내부에서 사실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렵다고 해서 다시 그 길을 선택하면 저희들이 제3정당으로 있는 이유 자체가 의미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미래당 대다수 의원들은 이 예전에 한국 정치가 보여줬던 지역이나 이념을 기반으로 한 정치의 기반과 확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 거부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그리고 미래지향성을 가지고 우리는 여전히 실험하고 반드시 우리가 성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런 인식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는 3번 기호 3번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기호 3번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기호 3번이라면 신당 으로 저희들이 만들어졌을 때도 여전히 기호 3번인데요. 바른미래당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가진 현재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간다라는 의미 있고요. 바른미래당 기호 3번 이름으로 출마를 합니다. 지금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신 모든 의원분들이 바른미래당의 의원분들이 지금 권 의원과 같은 생각으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그런 의원님들이 다수이십니다. 그런데 왜 바른미래당이 이게 지금 뭐 갈등, 분열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바른정당계와 그 국민의당계 사이에 그 불신이 그 통합 과정부터 있었고요. 이 통합 과정에서 없애지 못한 불신들이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특히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불신이 아주 극대화됐는데요. 이게 전국에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의원의 소신에 따른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찬반을 하는 그 이후의 저변에 정치 방향성을 달리한다라는 그런 판단까지 가게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의 분열이 아주 악화가 된 상황이고 지난 5월 8일 여기에 대한 불신을 서로 없애기 위해서 자강의 선언을 했고요. 이 자강의 선언을 이제 출발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신을 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내의 구심력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문제구나라는 인식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불신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슈는요. 저희들이 2부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94.5MHz YTN FM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사보임이 되었던 사개 특위 자리는 이제 다시 찾으신 건가요? 네, 제가 보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네, 이제 그 갈등은 그럼 이제 봉합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보임과 관련된 갈등은 일단 원상으로 회복이 되면서 봉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여경의 그 취객 제압과 관련된 에피소드로 아까 질문을 좀 열어갔는데요. 그 의원께서는 이제 경찰 출신이시잖아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는 전제로 네.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과 기자회견들이 많은 그 언론에 그 게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하는 부분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사법적 견제 방안이 없다. 네네. 이 사법적 견제 방안이 없으면 결국 국민의 기본권에 빈틈이 생길 것이고 예, 경찰 권력은 검찰 권력과 마찬가지로 비대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은 그리고 청와대 조국 수석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작년 6월에 정부의 합의안이 나왔는데 지금에 와서야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과정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동안 국회에서는 검찰 패싱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의 문제도 있지만 검경 수사 실무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되는데 수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 축인 검찰 패싱이 그동안 너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 문무일 검찰총장이 발언을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 문제의식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었을 당시에 오신환 의원과 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한 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제도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라고 같이 문제의식을 공유를 하고 대신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하고는 다른 방식은 문무일 검찰총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견제 방안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여전히 이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법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바른미래당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의 신뢰를 충분한 수사를 담보할 만한 제도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또 이 부분이 2차적으로 견제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해결책을 마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경찰에 대해서 스스로 경찰의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담당 수사관이 아닌 경찰에서 제도적으로 이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로부터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합의 처리가 되면 6개월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이 6개월 동안에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6개월 이후에 이 부분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할 때 경찰이 과연 스스로의 수사 종결권을 어떤 식으로 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인 제도적인 견제 방안이 있어야지 그 부분을 가지고 국회에서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그 최종적인 논의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법안에 담을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의 미진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를 했고 다른 해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같은 문제의식 다른 해법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검찰, 경찰 양쪽의 권력기관을 놓고 봤을 때 경찰 쪽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깝게 지금 있는 것이지 검찰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고 경찰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역할을 축소하고 확대한다라는 개념보다는 검찰이 그동안 경찰 수사에 A부터 Z까지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A부터 Z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중에 극히 일부만 행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이 A부터 Z까지 행사할 수 있는 그 문을 필요한 만큼만 닫아놓고
그리고 경찰 내부에서 현실적으로 스스로 했던 부분들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자라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경수사권 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경찰 내에서는 그동안 A부터 Z까지 검찰이 지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사 제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수사와 관련해서 충분한 수사를 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는 것을 담보하는 내부적인 그런 견제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사 인력에 대한 전문적인 인력 운영 방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 내부적인 견제와 내부적인 전문적인 인력 운영 방안 등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찰이 예를 들어서 수사 종결권을 갖고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 있었던 버닝썬 수사 같은 경우에 관련해서 국민들은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경찰에 그러한 권한을 많이 주어지면 오히려 더 큰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빌미가 현실적으로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빌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그 무혐의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이제 갖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검찰은 사후적으로 이 부분을 수사 기록을 통해서 서면으로 이 수사에 미진한 부분들을 지적을 해내거나 지적을 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견제 방안만 마련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후적으로 사실 수사 기록을 보고 그 수사의 미진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는 수사를 해봐야 수사에 대해서 계속 수사의 필요성을 느껴가는 것이니까요. 수사가 필요 없다라고 내린 수사 기록을 가지고 수사의 필요성을 찾아내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검찰이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데 경찰이 보완 수사를 했는데 여전히 무혐의 결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그걸로 수사가 견제가 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그런 상황이고 버닝썬 역시 그렇게 돼서 종결되어 버릴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경찰 내부에서 이 수사가 정말 필요한 수사를 충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의견밖에 나올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담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당 수사관의 수사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다든지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서 이 결론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찰 내부에서 충분하게 제도적인 보완책이 나와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좀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하고 지금 권은희 의원 두 분의 그 공수처 법안이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뭡니까?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안에 비해서 제 안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다 고려한 법안이고요.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인사의 독립성을 보다 강하게 공수처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에 일하는 수사관들과 관련해서도 현행의 그 검찰 인사가 대통령에 의해서 모두 임명되는 방식인데 이 그 공수처 임명과 관련해서 수사관들이 공수처장이 독립된 공수처장이 수사관들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정치적인 독립성을 추구를 했고 그리고 수사의 그 효율성과 관련해서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법안들을 추가함으로써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컨대 김영란법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를 했고요. 그리고 기소와 관련해서 현행 사법개혁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검사의 기소 독점권을 일반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반 국민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소심의위원회를 그러니까 검사가 독점적으로 하지 않고 그것을 기소할 수 있느냐의 여지를 국민들이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일반 국민들로 그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를 무작위로 추출된 일반 국민들로 인해서 국민들로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그 수사관과 그리고 피고인의 그 변론을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입니다. 일종의 배심원지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혜련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에 지난주 출연해가지고서는 권 의원안은 공수처장 임명에 국회가 너무 좀 관여하는 방식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그래서 해칠 우려가 있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네. 공수처가 설치될 경우 가장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부분이 많은 게 사실 그 정부와
청와대의 권력으로부터 중립성의 훼손이 가장 네네. 많이 염려가 되고 있는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를 가지고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네. 너무 개념적인 비판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의원 말씀은 여기까지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 오전 9시 10분 오뉴스로 찾아뵙고 있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과 함께하는 위클리 시사 퀴즈.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자, 이것은 국가예산 실행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비를 말합니다. 정부가 1년 동안 정해놓은 예산 외에 부득이하게 필요 불가결한 경비가 발생할 경우 예산을 추가 변경해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때 국회는 이것을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현재 이것을 두고 여야 이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추경 예산안, 2번 동경 예산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김호성의 출발새 아침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8시 10분 3부에서 만나요.